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12장 태스크에 대해서 첫 번째 강좌입니다. 이 장에서는 태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태스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안드로이드는 앱의 경계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경계가 없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태스크를 이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패키지가 있고 C라는 패키지가 있고 뭐 기타 등등의 패키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각 패키지들은 하나의 앱에 해당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패키지 A 패키지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패키지 내부에서는 각각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물론 B 패키지에서도 액티비티라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C도 물론 존재하고 기타 패키지에서도 액티비티들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먼저 A 패키지에서 각각의 액티비티들 간에는 서로 호출할 수 있겠죠. A1에서 A2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 있고 A2 액티비티에서 A3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좀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B라는 패키지의 B 액티비티에서 전혀 다른 C 패키지의 C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C라는 액티비티는 또 다른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하부에 있는 B 패키지에서 C 패키지 그리고 기타 패키지들의 액티비티를 호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안드로이드는 앱의 경계가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A 패키지에서 자기 내부의 액티비티를 호출해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밑에와 같이 이렇게 B 패키지에서 C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호출하거나 뭐 기타 패키지의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거는 특정 패키지의 특정 기능을 잠시 이용하거나 특정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자기의 앱에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특정 이미지를 보여주는 액티비티가 없다고 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갤러리 같은 그런 패키지의 액티비티, 이미지를 보여주는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계산기도 있고 예를 들 수 있겠죠. 자기 앱에서 어떤 특정한 계산을 해야 될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부에 있는 패키지에 계산기 앱을 잠시 호출했다가 종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앱의 경계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내부의 패키지에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거를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패키지가 하나의 앱이니까.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B 패키지에서 C 패키지로 B 패키지의 B 액티비티에서 C라는 액티비티를 호출하고 또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B 액티비티가 C 액티비티 그리고 기타 액티비티를 호출해 나갔을 때 백키를 누르면 C로 이동하고 또 C에서 백키를 누르면 B로 이동하겠죠. 물론 위에서도 A 패키지에서 A, B, A2, A3를 호출했지만 백키를 누르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구조가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패키지 하나가 하나의 앱이 해당되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를 넘나드는 호출 관계지만 서로 이제 호출해 나가고 다시 백스택으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라도 사용자 눈에는 이게 하나의 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런 걸 지금 이 하부에 있는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태스크라는 개념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자 입장과 개발의 입장에서 태스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계속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태스크는 사용자 입장에서 하나의 앱을 표현하죠. 그리고
태스크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 직접 제가 보여드리자면, 먼저 태스크 A라는 앱을 패키지가 있고요. 가장 먼저 홈에서 태스크 A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개발자가 여기에 call A2 액티비티를 누르게 되면 다시 A2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2 액티비티에서 또 버튼을 누르면 A3 액티비티가 호출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A3 액티비티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A2 액티비티로 이동된다라는 거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이제 플랫폼이나 뭐 다른 곳을 통해서 이미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사용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A2 액티비티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A1 액티비티로 종료되고 전환되겠죠. 다시 A1 액티비티에서 이전 키를 누르면 이제 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앱의 시작은 타스크 A 액티비티를 실행시켰을 때 A1 액티비티를 실행시켰을 때고요. 가장 앱의 끝은 마지막에 이제 처음 실행시켰던 앱이 비로소 이전 키를 통해서 다시 홈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앱의 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A1, A2, A3 그 액티비티가 서로 이렇게 쌓였다가 이전 키를 누르면 다시 복귀하고 전환되고 전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스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1, A2, A3가 순서대로 호출이 됐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겹쳐 있다고 느낌을 받을 거예요. A1, 제일 끝에는 홈이고요. 그 다음에 A1, A2, A3 이렇게 화면이 겹쳐져 있어서 이전 키를 누르면 그 이전에 있는 화면이 위에 있는 화면이 없어지고 이전에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스택 같은 구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이런 액티비티 간의 전환이 이전으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오고 뭐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종의 스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를 바로 태스크라고 부르게 된 거죠. 다시 설명드리자면 태스크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액티비티를 실행해 갔다가 이전 키를 눌러서 다시 끝으로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사용자 입장에서 하나의 앱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택이 필요한 거고요. 그 스택이 순차적으로 액티비티가 쌓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액티비티 태스크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비티 태스크는 스택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고요. 따라서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태스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라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됐으면요. 내부적으로 액티비티 스택에는 A라는 액티비티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B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하면 다시 스택에는 B라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쌓아두게 되고요. 그 다음 C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C라는 액티비티를 쌓아두게 되는 구조죠. 여기서 이전 키를 눌러 나가면 이 스택에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B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화면이 탑이 바로 현재 보이는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전 키를 누르면 B라는 액티비티는 이렇게 스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A까지 이전 키를 누르면 스택은 완전히 비워지고요. 태스크는 바로 소멸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이게 바로 태스크예요.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리자면 좀 더 여기서 A, B, C라는 액티비티가 쌓여져 왔던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내에서 이름을 붙이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게 될 용어들은 앞으로 많이 사용될 용어들이기도 해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스택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액티비티를 루트 액티비티 혹은 베이스 액티비티라고도 부릅니다. 베이스 액티비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루트 액티비티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그 루트, 그러니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루트 액티비티는 가장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종료될 끝점이기도 해요. 가장 액티비티가 쌓이면 가장 첫 번째 오는 액티비티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백키를 통해서 다 꺼내고 나서 루트 액티비티가 사라지면 태스크가 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끝점이기도 하는 거죠. 그냥 루트 액티비티라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액티비티를 탑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탑 액티비티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 액티비티를 말해요. 지금 스택에 이렇게 쌓여져 있지만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는 C 액티비티일 거예요. A 액티비티가 B 액티비티를 실행했고 B 액티비티가 C 액티비티를 실행했기 때문에 탑 액티비티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C 액티비티가 되고요. 만약에 C 액티비티를 제거했다고 하면 탑은 바로 B 액티비티가 되겠죠. 그래서 탑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할 때는 화면에 가장 보이는 현재 단말기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태스크 스택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서비스인 액티비티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스택에다가 액티비티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제거하면 액티비티 매니저가 이 스택을 그대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좀 배우시다 보면 그 현재 화면에 스택에 있는, 그러니까 태스크에 있는 가장 탑이 뭔지 찾을 때나 아니면 루트 액티비티가 뭔지 찾을 때 그런 걸 좀 검사할 때 그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냐면 바로 액티비티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액티비티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탑 액티비티가 뭔지 루트 액티비티가 뭔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르시다 보면 어떤 녀석이 관리를 하는지 모르면 나중에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태스크가 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되는 태스크는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지 알아서 그냥 쌓였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지 태스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물론 이 태스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를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특정 앱을 짜다 보면 로그인이 필요한 그리고 회원가입이 필요한 그런 앱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최초에 들어가면 회원가입부터 시작하겠죠. 자, 회원가입을 시작하면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먼저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이제 국가를 뭐 선택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을 입력해서 다음을 누르면 이제 바로 모든 회원가입이 끝났으니까 다시 로그인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로그인, 이 첫 번째 불렸던 그 액티비티가 다시 불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액티비티를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또 결국은 A 액티비티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A 액티비티가 중복 액티비티가 실행이 된 거죠. 앞에도 있는데 뒤에도 있고요. 만약에 이전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전 키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될 거예요. A 액티비티는 이미 종료가 됐고요. 이전 키를 눌렀기 때문에 바로 전에 있는 D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원했던 거는 분명히 이것이 아닐 거예요. 바로 A 액티비티가 없는 상태에서 D 액티비티에서 얘가 바로 전에 있던 액티비티가 모두 제거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원할 거예요. 여기서 이전 키를 누르면 D 액티비티가 되고 D 액티비티가 다시 C 액티비티가 되고 B 액티비티가 되면 제가 이미 그 회원가입 과정은 끝이 났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수많은 예외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4번에서 5번 그러니까 A 액티비티 호출할 때 A 액티비티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든 액티비티가 사라지고 A 액티비티가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 액티비티 태스크를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는 이게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A, B, C, D 액티비티를 실행했다가 다시 액티비티를 실행했던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백키를 누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뒤로 가는 구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액티비티를 구현하다 보면, 앱을 구현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 액티비티에서 A 액티비티 중독된 액티비티를 호출할 때 다시 A 액티비티로 돌아가는, 그 스택을 모두 다 비우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태스크가 내부적으로 처리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배워야 되는 거죠. 태스크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는 태스크 내용을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액티비티 인텐트 플래그와 액티비티 속성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액티비티 인텐트 플래그와 액티비티 속성이라고 하면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그건 앞서 하나씩 배워갈 거예요. 분명한 것은 D 액티비티에서 이전의 거를 모두 다 마치고 바로 A 액티비티로 한꺼번에 스택을 모두 비우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태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태스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앞으로 배울 게 좀 많아요. 그 양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태스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곳은 있지만 실제로 눈으로 태스크가 어떤 구조로 보이는지, 현재 태스크의 구조가 어떤지, 현재 시스템에 제가 실행시킨 패키지의 태스크 구조는 어떤지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태스크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제가 실행시킨 태스크의 구조라든지 뭐 그런 걸 볼 필요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직접 눈으로 제가 태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A에서 B 액티비티, B에서 C 액티비티로 순으로 호출하는 예제 앱을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는 A 액티비티와 A1 액티비티와 A2 액티비티 그리고 A3 액티비티를 만들어 둘 거고요. 각각의 액티비티에서는 A1 액티비티에서는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고요. A2 액티비티는 A3 액티비티를 실행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는 액티비티가 총 3개가 등록이 되어 있죠. 자, A1 액티비티에서는 간단하게 화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레이아웃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 글자로 액티비티 1이라고 알리는 이제 텍스트 뷰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A2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 하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했고요. 수직으로 배치하고 있죠. 자, A2 액티비티에서는 레이아웃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해요. 화면에 액티비티 2라는 걸 그냥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하나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call A3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그러니까 A3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버튼을 죄송합니다. 하나 배치시켰어요. 자, A3 액티비티에서는 더 이상 호출할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간단하게 텍스트 뷰로 액티비티 A3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1, 그러니까 다시 A1 액티비티에 대한 자바 소스를 잠깐 살펴볼게요. A1 액티비티에서는 A2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죠. 그때 onClick,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스타트 액티비티 하시고 인텐트, this 하시고 액티비티 2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A2 액티비티 자바 소스를 보시면 스타트 또 액티비티를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고 있고요. A3 액티비티를 호출하고 있죠. 자, A3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그냥 화면에 A3 액티비티임을 보여주는 텍스트 뷰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셋 컨텐츠 뷰를 통해서. 자, 레이아웃 구조랑 자바 소스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A1 액티비티, A2 액티비티, A3 액티비티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구조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상태의 액티비티 스택은 얘가 A고 B고 C라고 했을 때 A, B, C 순으로 실행된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솔직히 여기서 A3 액티비티에서 백키를 해봐서 이제 순차적으로 뒤로 가는지 아니면 A1, A2, A3를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뒤로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눌러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A3 액티비티가 실행된 상황에서 태스크 구조를 명확하게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면 외에는 없죠. 근데 화면이 나중에 액티비티 태스크를 여러 개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스택을 좀 조정할 때 스택의 구조를 늘 이렇게 백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헷갈리고 디버깅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A1, A2, A3 액티비티가 순서대로 실행된 여기서 현재 태스크가 액티비티 태스크가 어떤 구조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눈으로 확인할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는데 태스크를 관리하는 거는 액티비티 매니저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매니저를 통해서 현재 그 액티비티 매니저가 가진 태스크 스택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adb 명령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adb 명령어를 쓰는데요. shell dump sys activity activities 그 다음에 저장될 파일명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adb shell은 리눅스 쉘 명령어를 사용한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안드로이드의 커널은 리눅스예요. 그래서 리눅스로 접속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adb 쉘이고요. adb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리눅스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명령어를 adb 쉘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 명령어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안드로이드 내부 단말기로 접속해서 리눅스 환경에 어떤 커맨드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해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덤프시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명령어인데요. 안드로이드 내부에 각종 그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덤프를 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그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찍어보는 거죠. 그 액티비티 매니저가 너가 지금 어떤 상태니 하고 이렇게 찍어볼 수 있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명령어인데 나중에 안드로이드를 좀 깊숙이 공부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 계속 이런 adb 쉘 명령어를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꼭 기억하셨다가 많은 도움을 얻기를 바라요. 분명한 거는 좀 더 높은 전문적인 디버깅을 하시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할 때 배워두면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adb shell dump sys 이건 안드로이드 내부의 시스템 서비스 중인 특정 시스템 서비스를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내부적으로는 액티비티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알람 매니저, 블루투스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전부 다 dump sys 명령어를 통해서 각종 서비스의 상태를 찍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찍어볼 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매니저인데 액티비티라고 쓰시면 돼요. 자, 액티비티라고 하면 이제 액티비티 매니저의 액티비티 매니저 시스템 서비스를 찍어볼 거야 이 말이에요. 뭐 여기까지 찍으면 액티비티 매니저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셔도 각종 액티비티 매니저에 대한 각종 덤프를 떠봐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해서 액티비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면 앞서 4대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컴포넌트를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불러요. 사실은 저자가 처음에 되게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지었을까? 액티비티 매니저라고 하면 마치 액티비티만 관리하는 것 같잖아요. 컴포넌트 매니저라고 하거나 이렇게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건 안드로이드의 이름 명령이 액티비티 매니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액티비티 매니저 서비스를 이제 찍어 보겠다는 의미고요. 그 중에 컴포넌트 중에 액티비티 컴포넌트를 찍어보는 게 바로 액티비티스예요.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 매니저가 네 가지 컴포넌트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액티비티에 관련된 로그를 찍겠어요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 액티비티 컴포넌트를 말하고요. 요 뒤에 오는 것들은 이 내용이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결과의 내용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결과물을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콘솔 화면에서 뿌려버리면 너무 이제 내용이 많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파일로 저장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겠다는 거죠. 자, 이 명령어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려서 이게 그 도스 커맨드 창을 통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이전 강좌를 안 들으셨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잠시만요.
이렇게 윈도우 창에서 콘솔 창에서 커맨드 창에서 이제 그 SDK 폴더로 가서 ADB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환경 변수에 그 ADB 그 커맨드가 있는 SDK 위치를 패스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냥 ADB라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뭐 ADB 쉘이라고 하면 단말기로 접속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어를 칠 때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ADB 쉘 명령어로 들어가서 dump sys라고 하고 activity라고 치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수많은 로그가 나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죠, 양이.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일로 저장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어두고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해당 명령어를 실행해서 파일을 열어본 내용이에요. 꼭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직접 커맨드에서 쳐보시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명령을 많이 치시다 보면 손에 익는 것도 있고 물론 눈으로 익히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직접 예제를 실습을 통해서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구조를 잠깐 볼까요? 내용에 보시면 태스크 레코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IST, 히스토리 뭐 3번, 2번, 1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태스크 레코드라는 게 또 있고요. 제가 단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태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태스크 레코드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고요. 액티비티가 3개가 있대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태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스크의 액티비티 수는 1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로그 중에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액티비티 매니저, 액티비티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메인 스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태스크가 크게 2개로 나누죠. 하나는 뭐 하나가 있고 2개가 지금 크게 나눈 거 있고요. 그 위에 태스크 레코드 가장 상단에 있는 거를 보시면 com.shiftdroid.test.task.a 그러니까 이게 저 패키지명이에요. 아까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ABC 순으로 실행시켰을 때 바로 이 패키지 ABC 순으로 호출이 됐죠. 자, 그 태스크를 말해요. 태스크는 꼭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태스크 하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첫 번째 위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패키지를 A, B, C 순으로 실행시킨 그 태스크를 말하고요. 거기서 히스토리 3, 2, 1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런처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이 뭐냐면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바로 여기까지가 태스크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 놈이 또 태스크가 따로 존재해요. 왜냐면 얘도 패키지가 홈이라는 패키지예요. 런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는 그 앱, 그러니까 그 패키지를 바로 런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론처에서 특정 앱을 실행하면 태스크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그 하나가 실행된, 그러니까 그 패키지가 실행된 첫 번째 액티비티 순으로 또 이렇게 태스크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크게 이제 2개가 홈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앱을 실행하면 크게 2가지 태스크가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계속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지금 초점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위에 있는 이 태스크 레코드가 현재 화면에 보이는 태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2, 1 순으로 쌓였죠. 쌓인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A3고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1이에요. 이 녀석이 바로 루트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타스크에서 이게 바로 탑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패키지명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그럼 태스크가 어떻게 쌓였는지도 대충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런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액티비티만 존재하고 있네요.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2가지 태스크가 존재하고 가장 위에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태스크인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보이는 게 A3 현재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그 현재 액티비티에 쌓여져 있는 액티비티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3 액티비티는 가장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A2는 그 뒤에 쌓여 있는 A2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A1 액티비티는 그 또 뒤에 쌓여 있는 루트 액티비티 A1이 되는 거죠. 현재 화면에는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혀 태스크가 다른 그 액티비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는 얘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쌓여져 있는 태스크 하나를 형성하게 되고요. 밑에는 전혀 다른 태스크의 액티비티 하나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액티비티 타스크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액티비티가 실행된 수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태스크 구조를 바꾸다 보면 무조건 아래서부터 위로 호출하는 순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어쨌든 화면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아래서부터 위로 호출하는 순서이기도 하고요. 현재 화면에 보여주는 가장 지금 로그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액티비티가 단말에 보여지고 있는 액티비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런 로그가 버전별로 안드로이드 쪽에서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로그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큰 구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로그를 추출한 거는 안드로이드 SDK 16 버전을 추출한 거고요. 뭐 17 버전, 18 버전, 지금 20일까지 나왔지만 그 버전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로그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자나 뭔가 구글 쪽에서도 디버깅 할 때는 모두 이 정보를 쓰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 로그 자체가 없어지면 디버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조금 보이는 방식을 달리하거나 뭐 좀 편하게 보이게 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디버깅을 직접 하실 때 자기 단말에서도 한번 찍어 보시고 뭐가 좀 다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액티비티 로그에서는 이거 말고도 기타 다양한 로그들이 찍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 거에서 얘는 안드로이드 액티비티의 생명주기 중에 리줌 상태다. 얘는 스탑된 상태다. 얘는 스탑된 상태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태스크 내의 액티비티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저 아이디가 0인지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앞서 이제 필요한 부분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또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아까 이전에서 태스크가 크게 두 개가 있었죠. 태스크 첫 번째 거에서는 히스토리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이거를 루트 액티비티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옆으로 이렇게 나열할게요. 하나의 태스크에서 A 액티비티가 B를 실행했고 C를 실행했죠. A3까지 실행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호출된 순서고요. 여기서 가장 끝에 있는 걸 탑 액티비티라고 부르고 그 수직으로 된 걸 수평으로 제가 나열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루트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순서대로 액티비티를 실행했기 때문에 그 A2, A1, A2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A3만 보이는 상태죠. A3가 보이는 상태는 화면에 보이는 상태는 리줌 상태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뒤에는 당연히 액티비티 상태는 스탑 상태이고요. 또 이제 아래에 태스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런처가 해당되죠. 홈 화면이 해당되는 거고요. 얘는 한 개밖에 없었죠. 얘도 당연히 스탑 상태였고요. 얘는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루트 액티비티이기도 하고 탑 액티비티이기도 한 거죠. 용어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스크가 두 개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재밌는 게 타스크 간에 이렇게 스위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밑에 있었던 그 타스크를 위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화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장 화면에는 위에 있는 이 홈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떨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 액티비티에서 홈키를 누르면 우리가 홈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내부적으로는 태스크 이 두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홈에 있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홈 태스크를 위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죠. 태스크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태스크 단위는 이렇게 서로 이동이나 변경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쨌든 지금 홈키를 눌렀을 때 홈 태스크가 가장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태스크가 또 위로도 쌓이고 또 위로도 계속 쌓여가서 별도의 타스크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홈키를 언제든지 누르면 그 태스크 내에 홈 태스크는 무조건 가장 상단으로 올려서 우리가 홈키를 눌렀을 때 홈으로 가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태스크가 교체됐을 때 현재 보이는 액티비티는 바로 홈 화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홈키를 눌렀을 때 바뀌는 것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 태스크 구조가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직접 눈으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를 배울 때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꼭 필요하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앱을 구현할 때 막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잘못 그러니까 플래그를 써가지고 이상한 구조가 될 때 디버깅 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꼭 배워두시는 게 좋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꼭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태스크 순서를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A1, A2, A3 액티비티를 실행시켰죠? 자, 홈키로 이렇게 딱 누르면 가장 뒤에 있는 타스크, 얘 타스크 하나예요.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로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과 동일하게 로그를 찍어보면 바로 이렇게 런처가 바로 타스크가 가장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0, 1, 2, 3 키소리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화면에 보이는 액티비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 홈키를 길게 눌러서 자, 이제 홈키를 길게 눌러요. 그럼 최근 실행 화면이 나와요. 이것도 지금 제가 그 16, APK 16에서, SDK 16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 화면이 최근 실행 화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이겠지만 각 버전마다 최근 실행 앱은 조금씩 보여지는 화면이 틀려요. 지금 화면이 옛날 화면이라고 생각하셔서 옛날 앱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가장 노멀한 16 버전에서 테스트를 한 거일 뿐이에요. 다른 플랫폼 21 버전, 롤리팝 같은 버전에서 보셔도 이 최근 실행 앱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로 다 존재를 해요. 뭐 단말에 따라서는 전용 그 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실행 앱을 보는 전용 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보통 홈키를 길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최근 실행 앱이 뜨는 경우가 여러 버전 중에는 가장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홈키를 길게 누르면 타스크 단위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타스크 단위로 표시가 된다는 그 의미가 가장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의미예요. 이렇게 타스크가 지금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 홈은 보통 나타나지 않고요. 다른 타스크, 홈을 제외한 타스크들은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보시면 요거 세 개가 있었던 요 타스크가 나타나고 있고요. 요걸 누르게 되면 타스크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타스크 단위로 현재 화면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교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최근 실행 앱에서 선택했을 때 바뀌는 구조는 바로 이겁니다. 선택한 태스크를 가장 위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태스크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감은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태스크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배웠어요. 태스크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홈키를 이용해서 홈 태스크를 전환하는 방법과 홈키를 길게 눌러서 실행된 태스크, 그러니까 그 단말기에 여러 가지 태스크가 실행됐다면 특정 태스크로 변환하는, 그러니까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어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설정 앱 태스크를 하나 만들면 홈에서 설정 앱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태스크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뭐 설정 앱 하면 익숙하시죠?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가지고 액티비티를 실행해 나간 상태고요. 얘가 루트가 되고 얘가 탑이 되겠죠. 자, 그럼 홈키를 다시 눌러서 휴대전화 앱 태스크를 또 실행시킨 거예요. 정확하게는 휴대전화 앱 아이콘을 눌러서 휴대전화 태스크가 앱이 실행이 된 거고요. 첫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됐고요. 또 휴대전화 앱에서 뭐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실행해 나갔어요. 자, 또 홈키를 눌러서 캘린더 앱을 이렇게 실행해 나갔어요. 물론 전보다 첫 번째 있던 건 루트고 끝에 있는 건 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실행해 나갔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실행해 나갔다면 홈키 누르고 다시 앱 실행하고 또 홈키 누르고 캘린더 실행하고 현재 보이는 탑은 얘가 되겠죠. 얘가 화면에 보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화면에 타스크는 총 3개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타스크는 홈에서 특정 패키지의 앱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또 홈키를 눌러서 다른 앱들을 실행하면 별도의 또 타스크가 실행이 되는 구조예요. 자, 실행된 환경에서 만약에 홈키를
이렇게 실행된 환경에서 홈키를 길게 눌러서 최근 실행 앱을 보면 이 타스크 단위로 총 3개가 화면에 보이고 있죠. 만약에 내가 설정 앱을 선택하면 태스크는 가장 꼭대기로 설정 앱 태스크를 올리고요.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휴대전화 앱을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휴대전화 태스크가 가장 위로 올라가고 탑에 있는 게 보이게 될 거고요. 캘린더 앱을 실행하면 여기에 순서대로 쌓여 있다면 이게 태스크도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고 탑에 캘린더 앱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스크 간에는 타스크 간에도 이렇게 스택이 형성하고 있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타스크가 현재 보이는 타스크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면 전환이 되면서 밑에 있는 게 가장 위로 올라왔을 때는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태스크 단위로 전환되는 방법은 최근 실행 앱에서 가능합니다. 태스크라는 용어가 분명 익숙치 않은 거는 명확해요. 근데 태스크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좀 생소한 거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구조가 완전히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늘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그게 그 구조의 이름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지, 홈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해서 왜 홈 화면이 위로 올라왔는지 이런 걸 몰랐던 거지, 홈키를 누르면 당연히 홈이 나오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고요. 홈키를 길게 눌러서 특정 앱을 선택하면 그 앱이 다시 화면에 보이게 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단지 내부적으로 태스크를 위로 올린다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셨던 거죠. 자, 지금까지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안드로이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이죠. 이제 앞으로는 태스크를 어떻게 제어하고 태스크를 생성하는 방법은 뭔지, 왜 홈에서 내가 특정 아이콘을 눌렀을 때 태스크가 생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태스크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가?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가지 앱을 개발하다 보면 이것만큼 몰랐을 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몰랐을 때 어려운 부분이 이것만큼 안드로이드에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그래서 꼭 이해해 두시면 앞으로 좋은 앱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 뵙겠습니다.